혹시 다른 분들은 가족들과 어떤 것까지 공유 가능하신가요? 저는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쓸데없이 집안 분란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자다가 시어머니 호통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범했어요. 어디다가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할 건덕지도 없었죠. 저는 신랑이랑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수학학원 강사예요. 신랑이랑은 학원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먼저 이 학원에 일했고 제가 이직했을 때 도움을 줬어요. 그러다가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어린 나이가 아니어서 서로 모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저도 친정에서 크게 도움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댁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신혼집은 2억 전세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신랑 1억, 내가 모은 돈 1억으로 전셋집을 구했고 서로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신랑은 형이랑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신랑은 연애 때도 친구가 아닌 형을 저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줬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형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은 5년 전 간이식을 했고 형이 간이식을 해주지 않았으면 오늘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 말하더라고요. 저도 사랑하는 남자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니 신랑의 형님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잘하리라 생각했어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니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아들 둘이 사이 좋은 걸 매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아주버님에게 잘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동생을 참 아껴. 아무나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 며느리 너도 형님 부부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네 신랑 살린 사람이 바로 형이야. 네 어머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도 형님 부부께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랑은 형보다 돈을 잘 버는 자신이 집안에 돈을 더 보태는 걸 당연시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신랑이 자기 목숨은 형이 살린 거라고 강조하면서 저에게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형수님한테도 깍듯하게 잘해줬으면 해서 저 또한 형님 부부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생신 선물은 다 챙겼고요. 평소 좋아하시는 빵이나 케이크는 늘 사서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사이좋은 형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동서, 어머님 생신 선물로 이거 가지고 싶으시대. 내가 사진 보내놨으니까 동서 학원이랑 백화점이랑 가까우니 동서네가 사오면 될 것 같아. 식사 예약은 늘 도련님이 하셔서 올해도 도련님이 하실 건지 물어봐줘. 그래서 제가 네 형님 하라는 대로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생신은 그럼 밖에서 외식하는 걸로 생각할게요. 저도 신랑이랑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신랑이랑 형님이랑 통화를 했고 식당 예약을 할 건지 물어봤어요. 신랑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비싼 한정식집으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1인당 8만원짜리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형님, 아주버님, 중3 아들의 우리 부부까지 7명이었습니다. 솔직히 56만원에 술까지 하니 6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신랑이 시어머니 선물로 30만원짜리 스카프를 산 상황이었어요. 그걸 형님도 알고 계셨고요. 어머니가 딱 이 상품을 가지고 싶다 하셨고 백화점이랑 가까운 저희 부부가 선물하겠다고 해서 구입해서 생일날 드릴 예정이었어요. 여보, 식사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형님네랑 반반하던가. 요즘 친구들 보니까 구족계를 하더라. 한 달에 10만원씩 모아서 생신이나 여행 갈 때 같이 부담하는 걸로 많이들 한대.
우리도 형님 부부랑 이렇게 해서 돈도 모으고 하자. 그러자 남편은 이번에는 많이 나온 것도 아니니 우리가 부담하자. 작년에는 소고기집 가서 더 많이 나왔어. 그리고 요즘 형 장사도 잘 안 된다는데 30만 원 달라고 어떻게 말하니? 그냥 이번에 우리가 다 내는 걸로 해. 신랑은 얼마 한다고 형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며 저에게 내가 다 낼 테니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형한테 그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신랑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저 또한 아주버님께 감사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신랑을 낫게 해줘서 말이죠. 저는 저희가 계산하면서 형님 부부가 먼저 얼마 정도 보태주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산 것도 알고 있으시고 반값이 얼마나 나왔는지도 알고 계시니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 정도는 보태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잘 먹었어요 도련님 하는 게 다였어요. 저는 결혼 후 첫 생신이라 우리가 대접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신랑 말로는 늘 자기가 가족들의 생일을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다 계산했지만 다음에는 형님이랑 반반씩 부담하던가 아니면 조금 저렴한 곳으로 해요.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돈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우리 부모님이랑 형한테 잘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형이나 엄마 없었으면 나는 오늘 살아있지도 못하는데 100만 원 정도 생신이라도 가족끼리 쓸 수 있잖아. 당신이 이런 걸로 자꾸 뭐라고 하면 나도 화나 하는 겁니다. 신랑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에 2번이라도 형이랑 부모님께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수술할 때 병실을 지켜준 어머님에 대한 신랑의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에 어느 선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언제까지 해야 할까라는 고민은 들었어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일이라고 저 또한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저 또한 신랑을 많이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이다 보니 잘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다 아주버님 덕분이란 말을 시어머니한테도 신랑한테도 너무 많이 주입식 공식처럼 들어서인지 저 또한 이렇게 해드려야 하나보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형님 부부는 늘 선한 인상을 가진 분들이었고 늘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셨어요. 늘 받으면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도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금전적으로 저희가 모든 일에 부담을 가지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우리 형편 생각하지 않고 형님네를 도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사이좋은 형제라고 포장하면서 말씀하셨고요. 솔직히 한두 번이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랑은 정말 호구 같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자면 정말 제 속이 터집니다. 근데 사이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좋은 거지 저까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저에게 간이식을 해준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창 저도 나를 세워가고 있을 무렵 시댁에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보, 형이 사고가 났대.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나마 차만 망가지고 형은 찰과상 정도인데 아무래도 형 차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신랑은 저에게 형이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자 차를 바꿔야 한다며 돈을 보태준다고 하는 겁니다. 형은 조그마한 슈퍼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배달을 하기 위해 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차를 왜 신랑이 돈을 보태줘야 하는지 의문이었어요. 근데 신랑은 형 차가 노후되기도 하고
아이 배달하는 형이 자동차 안전은 생명과도 연결되는 일인데 이번에 딱 700만 원만 보태드리자. 나 이번에 방학 특강 잡아서 보너스로 돈 나오는데 그거 보태서 드리자. 아니 당신은 아무리 형님이 간이식을 해줬다고 해도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결혼 전엔 당신이 어떻게 해드렸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부부가 우선이 돼야지. 우리도 돈 모아서 이사 가기로 했잖아. 아이 그래,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내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나는 형에게 평생 갚지도 못하는 빚이 있다고. 당신도 결혼 전에 내가 한 이야기 다 이해하고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내 뜻 한 번만 봐주라. 그렇게 저희는 형님 부부 차 사는데 700만 원을 보태드렸습니다. 신랑이 방학 기간 한 달 내내 일하는 월급을 그대로 드린 거죠. 특강에 신랑은 한 달 동안 무리해서 번 돈을 그대로 형님에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느 와이프가 기분 좋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보. 나 정말 더 이상은 아주버님 댁에 금전적으로 보태드리는 거 못할 것 같아. 우리도 이사 가야 되고 아이 낳으려면 돈을 모아야 되잖아.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랑 약속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형한테도 말할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형도 차가 없으면 아예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고마워.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실 신랑은 저보다 연봉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0년을 일한 사람 치고는 모은 돈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식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모든 돈을 신랑이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호구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신랑에게는 이렇게 살면 우리는 평생 집 한 채 사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시댁에 드는 돈을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신랑도 이번 형차 사는 것까지만 돕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신랑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신랑을 살려준 사람이 바로 형이니까 저희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동생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자식도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은 저희 신랑에게 간이식을 해주신 거라 저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해드리고 싶었고 제 기준에서는 최선을 다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생각하는 최선의 범위와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 저희는 늘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시댁 문제만 아니면 저희 부부는 성격도 잘 맞고 좋아하는 취미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해서 누구보다 잘 맞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형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두고는 늘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신혼집이 좋았으면 이런 걸로 싸우지 않았겠죠. 하지만 저희 신혼집도 전세였습니다. 저희는 한창 돈을 모아야 할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게 아쉽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20평대 빌라에 신혼집을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아빠 아시는 분의 동생분이시라 다들 전세금 올릴 때도 아이 없을 때 돈 모아야 한다면서 그대로 계약을 유지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집 주인분이랑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오다 가다 인사도 하고 주인 부부는 저희 부부에게 과일, 야채 등을 늘 나눠주시면서 예쁜 부부라고 늘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저는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요즘 전세금이 떨어졌을 때 우리도 갈아타야 한다면서 전세금을 빼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새 아파트에 분양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결혼 2년이 넘어가면서 아이를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보, 지금 전세금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내가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요즘 여기에 금매 전세 찾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가 빨리 된대. 우리 학원에서 멀잖아. 학원 근처로 옮기는 건 어때? 그럴까? 매일 출퇴근하는데 50분 걸리니 조금 힘들긴 하더라. 특강하고 나면 택시비도 많이 들고 신랑이 한번 알아볼래? 저는 신랑의 말에 전세금을 빼고 학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 중 미분양 난 곳을 알아보고 이사를 가자고 신랑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행히 작은 평수지만 외곽 지역이라 저희 갈만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시기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신랑은 월세로 몇 개월이 지나다가 새 아파트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직장 근처에서 살기로 하고 그렇게 전셋집을 뺐습니다. 신랑이 잘 알아보고 한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이 시기에 새로운 발을 맡아서 일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동계산을 잘하는 신랑이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루 신랑이 수척한 얼굴로 집 앞에 들어가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랑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신랑은 계약에 실수가 생겼다고 신랑이 미안해하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사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우리가 8개월 정도 이도저도 못 갈 것 같아. 집을 팔면서 바로 빼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들어갈 곳이 집을 못 비워준다고 하네. 정말 미안해. 당신이 잘 알아보고 한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당장 다음 주에 집은 비워주기로 했다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급하게 들어오는 거라 날짜가 미룰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8개월만 본가에 들어가서 살자. 우리 집은 알아보니까 집만 보관해주는 곳이 있더라. 월세로 나가는 돈도 아끼고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지만 월세 아낀다 생각하고 본가에서 살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해. 신랑은 정말 많이 미안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신랑의 그런 얼굴을 보자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신랑을 보니 이런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자신도 수업 도중에 나와서 계약했는데 정말 바빠서 계약을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랑을 믿었고요. 저희는 할 수 없이 신랑 말대로 시댁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는 게 솔직히 편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제 생활이 있고 시어머니랑 생활 리듬이 달랐어요. 저희 부부는 저녁 수업이 있으면 퇴근이 9시가 넘을 때가 많았고 특강이 있으면 더 늦어져서 아침엔 늦게까지 잠을 잤는데 시어머니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부엌에서 음식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너무 불편해질 게 뻔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어 보였어요. 신랑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게 머릿속으로는 가장 돈을 아끼면서 좋은 방법이란 건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을 매일 보니 너무 좋다고 하셨지만 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생활에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서 12시에 겨우 잠들었는데 6시에 깨우셔서 아침 준비하자고 하시질 않나. 신랑이 간이 안 좋으니 좋은 야채즙을 먹어야 한다고 매일 아침 저보고 야채즙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솔직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반년만 참으면 된다 생각하며 지냈어요. 여기서 돈 아낀 걸로 사고 싶었던 가구를 사야지 하면서 참고 살았어요. 저도 원룸 생활에서 빌라로 신혼집을 차렸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소파도 바꾸고 싶었고 잡지에 나온 신혼집처럼 꾸미고 싶은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혼자서 가구 쇼핑을 하고 어떻게 집을 꾸밀까 행복한 고민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자취해 보신 분들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수많은 아파트 건물 중에 내 집 하나 없는 슬픔을요. 신혼집으로 구한 빌라도 20평대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소파 없이 지냈고 신혼 가구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돈을 모아서 새로 이사 가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었습니다. 특강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에 살고 싶었어요. 전세로 있던 빌라부터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월세집, 그리고 새 아파트까지 모든 계약은 신랑이 했고요. 다만 저희 전세금은 반은 돌려받아서 신랑이 들고 있었고 반은 일주일 후 거래가 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알고 지내던 사장님이고 늘 저희 부부에게 잘 대해주셔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형님네도 급하게 이사 간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 통학하려면 걸어서 30분이 걸리는 거리였고 버스도 마을버스 한 대뿐이라 통학이 불편해서 이사를 급하게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네 부부가 이사가는 아파트는 저도 살고 싶었던 아파트였어요. 초, 중, 고가 같이 있는 아파트 단지라 아이가 생긴다면 저런 아파트 단지에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 곳이었거든요.